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대부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에 가장 흔히 있는 뼈와 그 다음에 근육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뼈와 근육의 건강을 통해서 통섭으로 100세까지 근육과 뼈의 통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섭하는 통섭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올해 한 몇 번 썼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여기 보면은 이게 큰 줄기 통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잡을 섭자입니다. 근데 가만히 큰 줄기 통자를 가만히 보니까 작은 실을 충만하게 묶었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손에다가 귀가 셋이 있는데요. 진정으로 마음을 잡으려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도 듣고 손으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통섭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이해하는 정도가 되고요. 통섭은 서로 함께 무엇인가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모습이 바로 통섭입니다. 그래서 근육과 뼈가 함께 있을 때 무엇을 이루어가고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근육의 질병 또 뼈의 질병을 잠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100세까지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통섭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육과 뼈의 통섭. 여기 이제 보시면 암에 걸린 환자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시듯이 뼈하고 가죽만 남았습니다. 근육이 완전히 위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기부스를 한 몇 개월 동안 한 그 다리인데요. 저쪽 다리보다는 훨씬 더 가냘픈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것이 암이 됐든지 기부스가 됐든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운동이 부족했을 때 골다공증이 생기고 또 근육 위축증이 생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의 통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고 움직이면 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조식의 칠보시 지난 한 2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하시는지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조식의 칠보시를 보면 자두 연두기 두제 부중읍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엽 이렇게 아주 멋진 시가 있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강의를 기억하시면 아시는 대로 조비라는 그 조식의 형이 조식을 없애기 위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조비와 조식은 한 약 18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아시는 그 조조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왕권을 두고 이제 다투는 장면인데, 조식 셋째 아들은 전혀 그 왕이 될 마음은 없었지만 주위 신하들이 너무나 따르기 때문에 큰 형이 이제 조식을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조식을 없애기 위해서 문제를 내면서 이제 7보 안에 7발자국 안에 읍과 급이라는 운을 띄웠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띄워서 7보 안에 이 시를 이제 지어냈어야 했습니다. 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시를 읊어라. 7보 안에. 그렇지 못하면 너는 죽거나 큰 벌을 받을 것이라 하고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보 안에 이 시를 썼는데요. 자두 연두기. 지난 시간에 제가 콩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또 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콩대를 태워 콩을 볶는다. 소단의 콩이 눈물을 흘리는구나. 본시동근생, 같은 뿌리에서 자랐는데, 태어났는데 상전하태급, 어찌 이리도 급히 서로 볶는가. 그래서 두 형제의 모습을 그 셋째 아우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콩대는 형을 묘사하고 소단에 있는 콩은 자기 자신을 묘사를 해서 콩대를 태워서 콩을 볶지만 결국은 양쪽이 다 죽는다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또 전쟁들을 보면 바로 이 조식의 칠보시가 다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상에서도 서로 형제간에 싸우는 싸우는 민족들이 있죠. 멀리는 중동 사람들, 그렇죠?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가깝게는 한국에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에는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이 돼서 이제 비정상이 된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한 형제인데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시동근생 상전하태급이에요. 어떻게 같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이리들 복가되는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은 어떻게 근육이나 뼈의 건강 차원에서 우리의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살짝 제가 그 시를 바꿔봤습니다. 본시동근생,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 상전하태급이 아니라 상의 가태급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생략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의 소속된 공동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시동근생 상전하태급 대신에 본시동근생 상의 가태급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근육과 뼈가 다른 곳에서 왔는가? 같은 질문이죠? 같은 곳에서 왔습니까? 다른 곳에서 왔습니까? 근육과 뼈는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같은 곳에서 왔고, 이 근육과 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양한 기관들이 사실은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태아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는데 이제 만나면 정자가 싹 들어가면은 꼬리가 딱 끊어집니다. 꼬리가 딱 끊어져서 이제 각기 달았던 유전인자 23쌍의 유전인자가 됩니다. 한 쌍씩, 하나씩 23, 그 다음에 23. 그래서 23쌍, 46개의 유전인자가 이제 함께 만나면, 그러면 이것을 수정체라고 합니다. 이 수정체가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한 뿌리에서 나왔죠. 한 곳에서 나와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조직을 이룹니다. 피부도 이루고, 눈도 이루고, 코도 이루고, 기도도 이루고, 식도, 그 다음에 위, 소화기관, 심장, 간, 뼈, 그 다음에 근육. 이렇게 다 이루는데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서로 아끼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근육위축증, 그 다음에 골다공증, 관절염,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근육과 뼈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의 공동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근육하고 뼈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그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이제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있고 또 젊은 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령층이 좀 높은 층은 뼈에 해당이 될까요? 근육에 해당이 될까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연령층이 좀 높은 층은 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은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뼈하고 근육을 뼈 세포가 있고 근육 세포가 있을 때 그것을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의 기능도 못하고 근육의 기능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뼈와 근육의 관계는 섞어 놔야 되는 기능이 아니라 함께 보완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가운데 있고 몸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뼈 위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두뇌의 지시를 통해서 근육이 움직여주면 그러면은 뼈도 함께 움직여집니다. 뼈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근육도 뼈가 없으면 붙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해도 경련만 일어날 뿐이지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뼈와 근육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신세대, 구시대 이러한 그 개념 또 세대 교체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대 교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러한 갈등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많은 그 심리전이나 이러한 사회적인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로 오면은 또 몸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러한 그 악순환 때문에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보다도 통섭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보하고 보수, 진보는 근육에 해당이 되고 보수는 뼈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대립적인 관계여야 하는가 아니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와 진리의 통섭,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서로 대립적인 것인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인가, 뼈와 근육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뼈가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뼈는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뼈는 참 재밌는 것이 구조와 기능은 유지가 되는데 날로 새롭게 뼈도 변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롭게 변해요. 그래서 뼈도 재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도 이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항상 그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모습대로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날로 새롭게 발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새로운 방법이나 이러한 그 더 혁신적인 것이 있을 때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생리학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가? 생리학적으로는 뼈가 날로 새롭게 돼서 근육이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뼈가 계속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뼈가 근육이 싫다고 거부 반응을 한다면 새롭게 발전하지 않고 새롭게 근육이 붙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지 못해서 근육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떨어져 나가면은 좀 편할까 싶은데 사실은 뼈는 꼼짝하지 못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근육이 떨어져 나가서 자유스럽다 하지만은 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육은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하고 근육이 서로 붙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날로 재생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뼈가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롭게 재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생리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관절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뼈하고 뼈가 연결된 부분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는데요. 뼈하고 뼈가 여기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은 연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활막이 있고 활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면, 자꾸 타격을 입어서 염증이 생기면 이제 관절염이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이제 관절염이 생겼을 때 여기 불이 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불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맑게져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그러면은 염증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소염제를 쓰시는 것이 좋으실까요? 아니면은 운동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염증이 굉장히 심하실 때는 일단은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렸던 그림이랑 비슷한데요. 사실은 이게 두뇌세포가 만날 때도 이렇게 보여지고 무릎 관절 특별히 보일 때도 이렇게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활액이 있습니다. 액체, 기름, 여기 기름칠 하듯이 쫙 액체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더라도 삐걱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움직일 때 삐걱 소리가 나면 이 활액이 부족하거나 거기에 이제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염증이 생겨요. 염증은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은 무엇으로 꺼야 됩니까? 불은 물로 꺼야 돼요. 근데 이 염증을 가장 잘 끄는 그 물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굉장히 심할 때는 한 2주 정도 이 염증을 끌 수 있는 물을 쓰기 전에 잘 끄는, 이게 장기적으로 잘 끌 수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쓰기 전에 2주 정도 소염제를 쓰시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소염제 중에서 대표적인 소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심장에 좋은 아스피린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트린이라는 게 있는데 애드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애드윌. 근데 여러분들이 약을 쓰시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나를 먹고 마시는데 제대로 쓰시려면 2주까지 가시지도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라도 2알씩 식사하시고 식후에 하루 3번 2알씩 하루 3번을 한 일주일 정도 드시면은 염증이 싹 가라앉아요. 그런 다음에 그 가라앉은 것을 더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장기적인 물인데, 이게 어떤 물이냐 하면은 채소와 과일인데요. 어떤 물을 드셔야 되면 무지갯빛을 드셔야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는 다 소염제 역할을 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제대로 약을 탁 드시고 그 다음에 끊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을 채소와 과일을 함께 이제 사실 채소는 5, 과일은 1, 5대 1로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소염제 역할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실 텐데요. 이것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아스피린이나 애드빌을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굉장히 심해서 일어나시지도 못할 정도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섭취하실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데, 여러분 보통 채소와 과일을 드실 때도 몇 개 그냥 가끔가다 사과 하나 드시고 뭐 바나나 하나 드시는 거로는 소염제 역할이 잘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염제 역할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려면
컵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재서 과일을 채소와 과일을 썰으신 다음에 5컵 대 1, 한 컵 이렇게 5대 1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루에 드셔줬을 때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드시지도 않으면서 약도 드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냥 유지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의 염증을 치료를 하시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이 염증을 끄는 물은 이 아스피린과 애드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모트린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부프로펜이라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흔히 제일 잘 아시는 것이 요 두 가지인데 하루에 3회 2알씩 이렇게 드셔야지 실제적으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일단은 급한 불을 끄시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섭취하셔야 될 것이 무지갯빛 채소와 과일 빨주노초 파남보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활액이 더 잘 나올 수 있게 활액을 만들어내는 그 연골세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관절염이 있을 때는 조금 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은 이 활액이 강건해져서 그 다음에 관절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관절 보호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뼈가 여기 관절이 아프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이것도 먹어보고 또 관절이 있는데 운동하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어 보기도 하고 또 뭐 움직여야지 또 관절이 낫는다 그래서 움직여 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관절염이 심하셨을 때 하셔야 될 거는 사실은 엑스레이를 정확하게 찍으시는 게 중요해요. 엑스레이를 찍으셨을 때 이거 방사선 때문에 내 몸이 해롭다 그래서 또 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엑스레이는 한 100여 장 이상 찍지 않을 경우에는 인체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찍으시면 여기에 그 연골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염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일단 불을 끄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서 활액을 자꾸 생산하실 수 있는 계속 생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생활을 사시지만 전혀 여기 연골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뼈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 연골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들이 지금 유일한 방법으로 재생을 하실 수 있고 연골이 전혀 없으실 때는 특별한 병원의 시술을 받는 것도 지혜롭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절에 대한 건강을 좀 더 제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속담에 보면은 뼈 빠지게 일했다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십니까?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결국은 이 관절이 다 닳도록 일했다 하는 것이 뼈 빠지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뼈에서 빠지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연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관절의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운동인데 그 운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면서 또 채소와 과일 속에 있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이 연골이 건강해지면 활액을 분비해서 여러분들이 관절염에 더 그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또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에 관련돼서 또 이런 거 있죠. 피가 마른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피가 마르는 것이 실제적으로 혈관에 있는 피가 마르는 걸까요? 아니면은 무엇이 마르는 걸까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피가 마르는 것은 골수가 마르는 것입니다. 골수가 마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연골뿐만 아니라 뼈 안에 골수가 있죠. 이 골수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줄기세포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골수가 있어야지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혈구들인데,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피가 마르면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들이 죽겠죠. 백혈구는 면역체입니다. 그래서 면역체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면 병에 걸리겠죠. 그래서 곰팡이균 때문에 문제가 일을 수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곰팡이균이 어디에 많이 생깁니까? 무좀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골수가 마를 때, 피가 마를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암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그리고 또 혈소판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응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가 마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건강 생활을 잘 지키면서 줄기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관절이 건강할 수 있을 만큼의 운동과 식생활을 하시고 정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근육과 뼈가 어떻게 아우러져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